2019년 10월 17일 목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는 1년 전쯤에 미쓰리가 2019년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몇 달 전에 해드렸던 경제 지표의 불편한 진실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10월 16일 수요일 뉴욕 증시는요. 다우지수가 0.1% 하락해서 27,004포인트, 나스닥이 0.3% 하락해서 8,124포인트, S&P 500이 0.2% 하락해서 2,990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 9월 달에 1월부터 9월 달까지 한번 정리해드린 날이 있었습니다. 자, 다시 잠깐 정리를 해보면 작년 12월 달 미국은 매우 우울한 증시를 보냈습니다. 역사상 가장 우울한 크리스마스 이브를 보냈고요. 그렇게 뉴욕 증시가 크게 하락하자 1월 4일 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나 비둘기예요 합니다. 그러자 증시가 막 상승해요. 자, 그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나 비둘기예요 했던 의미는 뭐냐면 원래는 2019년 금리를 2번, 3번, 최소 1번 정도 인상하기로 했었었는데 금리 인상 안 하겠습니다라는 거를 발표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증시가 아이고 이제 금리 인상 안 하는구나. 금리를 인상하지 않는 건 증시의 호재니까 증시가 올라갔죠. 그런데 인간의 욕심은 거기서 멈추질 않죠. 그리고 이미 그때쯤 됐을 때 미쓰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 각 반에서 꼴등을 모아서 한 반을 만들어도 1등부터 꼴등까지 나옵니다. PMI 제조업 지표요. 미국도 안 좋은데 미국보다 중국이 더 안 좋고 중국보다 유로존이 더 안 좋아요. 그래서 PMI 지표를 가지고 쭉 불러다가 순위를 정해놨더니 미국이 그나마 제일 좋더라. 이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그리고 고용지표 같은 경우는 매월 초에 발표되는 고용지표가 작년 하반기까지만 해도 최소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 그리고 실업률, 임금 상승률이 그 전만 하더라도 모두 우상향으로 위쪽을 바라봤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혼조세더라, 엇갈렸다. 그러더니 올해 들어와서는 제대로 한번 나온 지표들이 없다. 4월 달에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가 막 증가했는데 그 이유는 내년도에 미국이 인구조사를 10년 만에 한번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요원들을 미리 뽑아서 그런 거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지표가 순수한 지표는 아니다. 이런 얘기까지 해드렸잖아요. 그러자 6월 달부터 어떤 얘기가 전개가 됐냐면 미국이 이거 금리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7월 달에는 하물며 한 달 동안 무슨 짓을 했냐면 가만히 있어봐. 연준이 이번 7월 말에 50bp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가만히 있어봐. 이거 올해 안에 한 3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아니야. 야 50bp까지는 너무 심해. 야 25bp 해. 이렇게 한 달 내내 25bp나 하느냐 50bp나 하느냐 이거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7월 말일 날 미쓰리가 한 달 동안에 25bp나 할까요? 50bp나 할까요? 이거 하고 있는데 결국 25bp나 했는데 그걸 가지고 저는 7월 달 한 달 동안 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 해드렸죠. 그러면서 제가 해드린 얘기가 있습니다. 그때 7월 달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가 잘 나왔어요. 그리고 소매 판매 업체 지표들의 실적이 좋다고 했습니다. 제가 비꼬았죠. 여러분, 미국의 경제 지표는 분명 안 좋은데 왜 소매 판매 지표가 좋을까요? 왜 소매 판매 업체들의 실적이 좋을까요? 그거는 현금보다 더 위대한 신용카드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아마 그 얘기가 처음에 저게 무슨 소리야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아마 오늘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이해를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날 다우지수가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을 했죠. 물론 소폭 하락했습니다. 자,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소매 판매 하락이 소비자 건전성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만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바로 7월 달에 미쓰리가 지적한 그 내용입니다. 자, 이날은요, 3대 지수가 모두 소폭 하락했습니다. 소매 판매가 부진해서. 그런데 소매 판매가 부진하기 때문에 10월 달에 미국이 금리를 인하할 거라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만 뉴욕 증시는 하락했습니다. 제가 그랬죠.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은 금리 인하가 더 이상 주식시장을 부흥시키는 데 사용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거를 느끼시게 될 거라고요. 지금 여러분 느끼고 계시는 거예요. 올해 1월 달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저 금리 인상 더 이상 안 할 거예요 라는 것만으로도 막 흥분했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앞서 2번은 금리를 인하했고 하물며 이제 열흘 남짓 정도 시간에 이제 금리를 또 인하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금리 인하에 흥분하지 못합니다. 몇 달 전에 미쓰리가 해드린 얘기가 지금 하나씩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또 실업률 얘기도 이따가 해드릴게요. 자, 베이지북이 발표가 됐는데요. 베이지북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난 9월달 베이지북에는 미국 경제가 완만하게 성장했다. 그런데 이번 10월달의 베이지북에서는 미약한에서 완만한 정도의 성장을 했다라고 표현하면서 9월달 전망보다 좀 부진한 경기 동향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날 소매 판매 경제지표 부진했죠. 여러분 또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면 소매 판매 지표가 연준에서 금리를 결정하는데 참여하는 지표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러나 소비국가인 미국의 어떤 경제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로서는 매우 중요한 지표가 바로 소매 판매지만 연준이 금리를 결정함에 있어서 이 소매 판매 지표는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자, 국제 유가 시장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유가는요, 제가 올라갈 거려 했죠? 예, 상승할 거려? 근데 상승이 아니죠. 반등할 거려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날 미국의 주간 원유 재고량은 동부 시간으로 4시 30분에 원유 재고량이 발표가 되는 거여서 국제 유가가 끝난 다음에 발표될 거여서 영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가만히 있어봐, 여러분. 국제 유가 지금 한 며칠 동안 하락했죠? 이제 반등할 쯤 됐네요. 이제 반등할 때 됐네요. 뭘로 반등시킬까요? 근데 저는 원유 재고량이 혹시 예상보다 뭐 증가됐다 이거로 하지 않을까요? 라고 했는데 이 얘기는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전일 오펙 사무총장이 2020년 이후에도 시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산유국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다. 결국 그 얘기는 2020년 이후에도 국제 유가가 하락 압력을 받으면 감산을 계속할 것이다 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앞서 이 오펙 사무총장은 12월 5일부터 12월 6일 날 열리는 오펙 회의에서 추가 감산이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한 사람입니다. 전일은요, 국제 유가가 하락했습니다. 그죠? 왜 하락했습니까? IMF에서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3.2에서 3.0%로 하락했기 때문에 이 순수한 국제 유가라는 녀석은 IMF의 경제 성장률에 굉장히 순둥이처럼 잘 반응을 해요. 주식 시장은 객이죠. 자, 이 오펙 사무총장이 어제 한 얘기예요, 어제 한 얘기. 어제 한 얘기인데 어제 똑같은 얘기를 어제 했는데 어제는 IMF에서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하향하는 바람에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감 때문에 국제 유가가 하락했고, 즉 그 얘기는 10월 16일 날 수요일 국제 유가 시장은 그냥 국제 유가가 반등했었어야 되는 날이라는 거죠. 반등했었어야 되는 날인데 과연 반등 이유를 뭘로 제시할까? 저는 가만히 있어봐. 반등할 자리이긴 한데 뭘로 제시할까? 원유 재고량 감소? 근데
그 내용은 오히려 나중에 나올 거고 반등은 해야 되는데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뭘 제시합니까? 오펙 사무총장이 2020년 이후에도 시장 안정을 위해서 산유국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다. 이거를 또다시 우려먹은 겁니다.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의 어떠한 마인드를 바꿔야 될 점이 뭐냐면 주식시장이 그러니까 종목이 어떠한 재료 때문에 올라갈까요? 아니면 올라갔더니 어떤 재료를 붙일까요? 주식시장이 하락했다면, 종목이 하락했다면 어떤 재료 때문에 하락할까요? 아니면은 하락했더니 어떤 제목을 붙일까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돼지열병 관련주들이 막 급등했을 때, 급등하고 막 하락하고 그랬을 때 제가 제 지인분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이제 앞으로 크게 영향을 그렇게 크게 막 더 가고 막 그러진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남아있는 찌끄레기 세력들이 있어서 장중에 이렇게 출렁출렁 거릴 수는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제가 주식 고수한 때 주식을 배우면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 그 제가 지난번에 그 하한가 공부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시는 분들은 그거 오래 하시면 아마 감 잡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랬죠? 10월 16일 수요일 국제 유가 반등할 거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물론 제가 반등할 건데 과연 뭘로 제목을 붙일까요라고 해서 제가 제목을 붙이겠다고 한 거는 실패했어요. 그죠? 틀렸어요. 그러나 정말 반등은 했습니다. 국제 유가가 이날 상승한 거예요? 아니에요. 55센트밖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이건 뭐예요? 반등이에요. 자, 그리고 미국 주식시장에 대해서도 어제 제가 이런 얘기 드렸죠. 작년 10월 9일날 한글날 IMF에서 글로벌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했더니 국제유가는 먼저 반응을 했는데 미국 주식시장은 개기다가 그 다음 날인 10월 10일과 10월 11일날 다우지수가 1300포인트 넘게 하락했다. 자, 어제 10월 15일 날 IMF에서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고 미국의 경제 성장률도 하향 조정했는데 미국은 우리 3분기 기업 실적 양호하거든 그리고 올랐죠. 물론 그것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라 영국의 브렉시트 문제 때문에 올랐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제가 분명히 IMF에서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다라는 이 재료는 언제든지 뉴욕 증시에 스며들 것이다. 대신 약간의 MSG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 MSG가 뭡니까? 이날 바로 소매 판매 감소예요. 자,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 9월달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3% 감소했다. 자, 시장 예상은 0.3% 증가를 예상했는데 세상에나 올해 2월달 이후로 7개월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다. 아이, 다행스러운 거는 지난 8월달 소매 판매가 원래는 0.4% 증가였는데 0.6%씩이나 증가됐어. 상향 조정됐어. 라고 얘기하지만 이거 되게 위험한 지표예요. 왜냐하면 자, 우리가 7월달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제가 이런 얘기 드렸죠. 왜 미국의 소매 판매가 잘 나올까요? 왜 미국의 소매 판매 업체들의 실적이 좋을까요? 이미 6월 달부터 미국은 금리 인하가 이제 점점 볼륨을 높여갔고 당장 7월 달에는 25bp 가지고는 안 돼. 50bp 해야 돼라는 강력한 금리 인하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미국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경제가 좀 예전 같지 않은데 앞으로 계속 경기도 안 좋아지면 어떻게 하지? 막 걱정을 했는데 뉴스를 봤더니 어머, 연준이 금리를 인하한대. 세상에 50bp 인하할지도 모른대. 자, 금리를 인하한다는 얘기는 경기를 부양시키겠다는 얘기고 경기를 부양시키면 경기가 좋아지겠지. 야, 우리 앞으로 경기 좋아진다니까 야, 우리 그냥 뭐 필요한 거 좀 사자. 자기야, 오늘 쇼핑 갈까? 아니야, 자기야. 지갑을 열어봤더니 우리 갖고 있는 현금이 없는데 남편이 뭐라고 합니까? 야, 현금보다 더 위대한 신용카드가 있어. 미국 국민들이 언제부터 현금 박치기 합니까? 지금 다 신용카드를 긋고 있는데. 즉 그러니까
미국의 소매 판매가 최근 몇 개월 동안 증가됐던 이유, 하물며 8월 달에 소매 판매가 0.4에서 0.6%로 증가된 이유는 미국이 앞으로 더 금리 인하를 할 거기 때문에 경제가 좋아질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돈이 없지만 신용카드를 써서 내가 필요한 물건을 사고 일단 써보자. 내가 지금은 어렵지만 이렇게 연준이 적극적으로 금리를 인하해서 경기를 부양시키니 나는 앞으로 돈을 많이 벌게 될 거야. 제가 이 비유를 해드렸죠. 제가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어봐. 미쓰리가 그런 얘기 했나? 라고 생각하실까봐 제가 여러분들 기억에서 다시 그 내용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즉 나는 그런 얘기 들은 적 없는데 라고 발뺌하실까봐 제가 여러분들 빼도 박도 못하게 제가 그때 어떤 예시를 해드렸는지 알려드릴게요. 제가 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정말 돈이 없어요. 이거 실화예요. 예, 정말 돈이 없었어요. 진짜 오늘 저녁은 뭐 먹지? 라는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물론 땡전 앞은 없었을 때도 있지만 앞으로 내가 수익이 보장이 되어 있지 않는데 앞으로 어떤 방송국에서 나를 불러서 그것도 우리 출연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출연료를 먼저 주는 것도 아니고 출연한 다음에 한 달 뒤에 출연료가 지급이 되고 뭐 그 출연료가 뭐 되게 많이 지급됩니까? 뭐 하루 출연하면 한 3만 원 받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방송국에서 방송하자는 연락을 받지 못했을 때 제가 제 주머니에 있는 돈을 가지고 언제 돈 날지 모르니까 최소한으로 아껴 쓰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그러니까 소비를 안 하는 거죠. 살 것도 안 사고 아파도 병원을 안 가고 그러다가 어떤 방송국에서 미쓰리님 저기 출연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네 그래요. 뭐 매일 출연하는 겁니까? 일주일에 한 번 출연하는 겁니까? 하고 막 이제 얘기를 하겠죠. 신나서 얘기하겠죠. 그러면 분명히 출연료가 높지 않다라는 거를 알지만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래 내가 이제 방송을 이제 하게 됐으니까 이 방송이 잘 되면 또 다른 방송에서 또 하자라고 할 거고 그럼 내가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나중에 방송을 두세 개 하게 되면 그때 출연료를 좀 받으면 생활이 좀 여유로워지겠지. 자, 생활이 여유로워지는데 당장 내가 방송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은 내가 화장도 안 했지만 내가 화장하기 위해서 립스틱도 사야 되고 방송에 출연하려면 옷도 사 입어야 되고 물론 지금 내가 없는 돈이지만 어차피 앞으로 출연해서 돈을 벌 거기 때문에 써야 될 수밖에 없는 돈이다 라고 해서 제가 그 주머니를 탈탈 털어서 소비를 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런 비유를 제가 7월 달에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소매 판매가 증가되는 이유는 미국의 경제가 좋아서가 아니라 금리를 인하해서 앞으로 미국의 경기가 좋아질 거라는 거를 믿는 국민들이 먼저 신용카드를 긋기 때문에 소매 판매 지표가 좋은 거고 소매 판매 업체들이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죠. 그들이 뭔 상관이에요. 그들은 일단 신용카드를 긁어서라도 자기네 물건 팔아가지고 돈 벌면 되는 거죠. 제가 이거 7월 달에 얘기 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즉 8월 달에 소매 판매가 0.4에서 0.6%로 상향된 게 이게 좋아할 게 아니라고요. 왜냐? 8월 달 소매 판매란 얘기는 지금 7월 달에 금리를 인하했고요. 7월 달에 금리를 인하하면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예방적 금리 인하라고 했고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를 안 할 수 있을 것처럼 얘기했지만 그걸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7월 달 한 달 내내 50bp 하지 말고 25bp 하지 말고 50bp 해야 돼. 그냥 연달아 해야 돼. 뭐 내년도 1월 말에 그때 FOMC 회의 때까지 뭐 3번을 해야 돼. 이런 얘기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7월 달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한 모습을 미국 국민들이 봤을 때 그리고 9월 달에 금리를 또 인하하겠구나라는 거를 확인한 국민들이 신용카드를 긁어댄 거죠. 그래서 이날 10월 16일 수요일 뉴욕 주식시장에서 나온 전문가들의 얘기가 뭐냐면 소매 판매 하락이 소비자 건전성에 대한 의문을 갖게 만든다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거 제가 한 얘기잖아요, 지금. 소매 판매가 증가됐는데
가만히 있어봐. 소비자 건전성. 가만히 있어봐. 쟤네들이 돈이 있어서 쓴 게 아니구나. 돈이 있어서 쓴 게 아닌 것 같아라는 의구심이 든다라는 겁니다. 더 재밌는 사실. 소매 판매가 부진했어요. 그래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졌어요. 그럼 금리 인하 할 것 같으면 증시가 올라가야죠. 근데 앞으로 금리 인하가 더 이상 증시를 부양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지금 눈으로 확인하고 계시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미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시황관이나 이런 것들이 큰 그림에서 지금 틀린 게 없어요. 만약에 이 시황관 그대로 간다면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 사고 하나 터지는 거예요. 자, 10월 16일 수요일 뉴욕 주식시장 마감 현황 살펴봤습니다. 자, 2부에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에 대한 이야기 좀 해드릴 텐데 그 내용에 앞서 제가 실업률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해드리면 제가 그랬죠? 이런 비유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빠가 돈을 잘 벌고 뭐 엄마도 맞벌이에요. 저는 취준생이에요. 근데 저는 꼭 삼성이나 LG나 이런 대기업에 들어갈 거예요. 저는 실업자예요, 지금. 취준생이란 제목을 가지고 지금 실업자예요. 그런데 아빠가 어느 정도 계속, 그러니까 집에선 분명히 눈치를 보죠. 야, 씨, 너 취직 안 해? 씨, 너 언제까지 이렇게 빈둥거릴 거야? 씨, 막 이렇게 구박은 받지만, 아빠, 엄마, 나 삼성 들어갈게. 좀만 더 공부할게. 좀 도와줘. 그러면 자식 이기는 부모 없잖아요. 그럼 부모님들이 잔소리하면서 용돈은 줍니다. 그러면 그 용돈 가지고 취직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취직하기보다는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이제 경제가 안 좋아지고 뭐 그래서 구조조정 한다고 막 얘기 나와서 아버지가 회사에서 언제 잘릴지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뭐 하겠습니까? 그때도 제가 나 죽었다 깨어나도 삼성 가야 돼 라고 버틸 수 있을까요? 어느 순간부터 이제부터는 제가 가장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되면, 즉 경제가 안 좋아지는 상황이 되면 눈높이를 낮춰서라도 더욱더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그거는 본인 스스로가 의지가 아니라 경제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그렇게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실업률이 하락하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도 해드렸습니다. 왜 미쓰리는 미국 경제가 안 좋다라고 하는데 실업률이 지금 3.5% 나왔는데 왜 그거를 좋지 않다고 얘기하는가? 실업률 여러분 공식이 뭐예요? 경제활동 참가가 분모구, 분자가 뭐예요? 실업자잖아요. 그 공식 따위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 공식 때문에 어쩌면 지금 위기가 눈앞에 와 있는데 실업률이 3.5라는 거에 혹해가지고 뭔 소리야, 경제 안 좋은 거 아니야, 실업률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라고 여기에 폭 빠져서 어떤 위기를 보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는요, 수치 게임이 아니에요. 그리고 재미있는 사실은 저는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러니까 저보다 더 훌륭한, 더 좋은 집안에서 더 공부 열심히 하고 막 유학까지 갔다 오고 그러신 분들이 왜 이런 얘기를 안 해드릴까요?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으셨기 때문에.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경험보다 더 무서운 건 없잖아요. 야, 어떻게 경제가 안 좋은데 실업률이 이렇게 떨어질 수 있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땐 말이 안 되지만 이 경제라는 녀석을 실생활에 접목시켰을 때 정말 그 지경에 와서 그거를 겪어본 사람들은 그게 뭔지 알거든요. 왜 경제가 금리를 인하한다고 하니까 막상 경제 지표가 안 좋아도 국민들은 지갑을 여는지, 왜 경제가 안 좋다고 하는데 왜 실업률은 떨어지는지. 그거는 죄송하지만 이 경제를 공부한 엄친아들은, 그리고 이 경제 지표 자체가 엄친하거든요. 정말 실질적인 걸 몰라요. 이론적인 것만, 아주 예쁜 것만 알아요. 실업률,
경제 인구 참여 분해, 실업자 수. 오직 여기에만 집중해서 이것만 달달달달 외워서 여기에다가 숫자를 개입시키다 보니까 왜 경제 상황이 안 좋은데 실업률이 떨어지지? 여기에 대한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 몇 달 전에 해드렸잖아요. 그죠? 자, 경제는 뭐다? 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심리전이다. 수치 게임이 아니다. 저는 뭐 주식을 수치다 어쩌다라고 하시는 분과 전 끝까지 싸워서 이길 자신 있어요. 왜냐하면 주식은 수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바닥에 있어 보니까 고수와 하수의 차이는 이런 것 같아요. 고수는 내가 주식을 샀는데 막 올라갔을 때 아이고 내가 왜 이거밖에 안 샀을까 더 샀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이라도 몰빵할까? 이렇게 흥분하지 않는 사람. 내가 주식을 샀는데 하락했을 때 아이고 이거 하락하면 안 되는데 나 손실 보는데 어떡하면 좋아 이거 도대체 누가 추천한 거야 어떤 년이 뭐 추천한 거야 이렇게 막 흥분하고 막 그냥 멘붕되고 그러지 않는 사람. 내가 주식을 샀는데 어느 정도 올라서 수익이 났는데 더 갈 것 같기도 하고 막 사람들이 막 더 간다고 하는데 아유 됐어 이 정도면 됐어 일단 팔고 또다시 뭐 빠지면 기다리지 뭐 이렇게 자기를 컨트롤할 줄 아는 사람이 저는 주식시장에서 진정한 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요즘에 드는 생각이 유튜브로 주식 종목 리딩을 생중계를 하면 어떨까 그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혹시 그런 전문가분들이 계신가 왜냐면 이거 쉽지 않거든요. 왜냐면 이건 진짜 매매를 해야 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뭐 개뿔은 없지만 그래도 이 증권바닥에서 최초라고 남겨놓은 지금 기록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없으면 한번 미쓰리가 최초로 유튜브에서 생방송으로 한번 종목 리딩을 한번 해볼까 뭐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여하튼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 여러분 시장 더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나 어떡해? 나 돈이 없어. 어떡해? 더 빠지면 어떡해? 이렇게 초조해하시고 걱정하시기보다는 이거를 어떻게 내가 풀어가지를 공부하시는 거 연구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어차피 주식이라는 것은 이러한 고비들을 겪어가면서 노하우가 생기고 그런 노하우 속에서 본인만의 맞는 매매 원칙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매매 원칙이 빨리 만들어지면 만들어질수록 여러분의 노후는 편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진행되는 상황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상황에 대해서 흥분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겁먹지 마시고 그냥 냉정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2부에서 글로벌 이슈 꼼꼼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뵐게요.